2018년 여름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장비를 가지고 건설 현장을 나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장비 임대료 1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부인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결국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며칠 후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고 상대방은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간략하게 지급명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으로는 하나,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행하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둘,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셋, 비용이 저렴하고 넷,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겨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의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으로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상 편리함을 위해서는 전자소송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유튜브 또는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 당사자가 제가 아니라 저희 장인어른인데요. 장인어른께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저는 조금 불편하지만 클래식한 방법인 우편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급명령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제 상황에 맞게 편집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용 증명을 발송했기 때문에 내용 증명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더라고요. 딱히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지급명령이고요. 그럼 하나하나 보실까요? 먼저 채권자의 이름, 거주지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시고요. 만약 거주지에서 법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송달 주소라고 적고 실제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재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회사 주소를 적었답니다. 이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 동일성, 특정성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송을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긴 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소송 경험이 없다 보니 당장 코앞만 보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실수 없으시기를 바라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사업장 주소지, 사업자 등록번호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상대방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후 강제집행 시 문제가 되어 판결 경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나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재를 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거주지 주소든 회사 또는 사업장 주소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주소지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민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초본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 단계에서 판결문상의 채무자와 집행신청서의 채무자가 동일성 및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제 사건을 예를 들면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 이름, 이채무, 주소지는 사업장 주소지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사업장에 당연히 이채무가 있으니 법원 우편물이 도달했고, 이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 판결문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은행을 압류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채무라는 사람의 계좌를 압류해 주려고 해도 이채무라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이채무라는 사람의 계좌를 모두 압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가 있다면 이채무가 특정이 되겠죠. 그리고 초본도 발급받아 주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로 지급명령이 도달되었다면 해당 주소지에 채무자에 대한 초본이 발급되어 주민번호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사업장 또는 회사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은 되어 판결은 가능하나 압류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주민번호, 주소를 모두 적게 하나 봅니다. 제가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길었네요. 그럼 다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이어갑니다.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을 다 적으셨다면 청구 취지를 적는데요. 청구 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대해 어떤 판결을 얻어내렸는지 간단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돈 얼마를 내놔라, 그리고 지연이자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다 내놔라 라고 적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연 손해금을 15%로 적었는데요. 2019년 6월 1일부터는 12%가 적용된다고 하니 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12%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구 원인입니다. 청구 원인은 그냥 제가 그 전에 작성한 내용 증명을 조금 수정한 뒤 그대로 붙여넣기 했어요. 저는 법원에서 저의 청구 원인을 보고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심플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 자료인 장비 임대차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보면서 날짜 등 꼼꼼하게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소명 방법입니다. 소명 방법은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소명 자료로 내용 증명, 장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관할 법원입니다. 지급명령 작성 후 어느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좀 있었어요. 누구는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 한다, 누구는 채권자 주소지로 해야 한다, 정보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이런 글을 보고 장인어른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지급명령을 제출했습니다. 즉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것이죠. 참고로 관할 법원을 잘 모르겠다면 관할 법원 찾기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지급명령 작성이 끝난 뒤에는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명자료 첨부 서류를 차례대로 잘 정리한 뒤 펀치로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어 제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지급명령 신청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인지대 송달료 금액 및 납부 방법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